1일 아이쿠 정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할게요. 김성찬, 한지상, 민재원, 최우석, 전성후, 성우연, 강지원, 안홍규, 신동인, 정수호, 홍은빈, 이성윤, 구분석, 서민주, 배민성, 최진엽, 이남석, 이무공. 다음으로 팀 1부터 팀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 1은 이제 코드를 다 짜가지고 그 GPU 서버에서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서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렇게 엄마 사진이 있고 아빠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풋을 이렇게 주면 먼저 저희가 그 디텍션하는 팀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는 팀이랑 나눴었는데 디텍션하는 팀에서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눈, 코, 입, 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어딨지? 얼굴 전체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이제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박스를 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치면 이 박스의 좌표들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엄마 또 이제 귀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잘린 걸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점수를 내고 또 아빠 귀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도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더 시밀러리티가 높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요 박스 이제 학습시키는 거는 그 페스트 RCN으로 모델을 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 레지넷으로 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학습시키는 것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레지넷 쓰는 그냥 이 피처맵 뽑아야 되는데 그거에서 어떤 모델 쓸지 그냥 그 차이였던 것 같고 그냥 피처맵만 뽑을 수 있는 백본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팀 2는 그 팀원 중 한 분이 코로나셔서 이번 주 회의 스킵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것까지 합쳐서 발표하기로 해서 이번 주는 스킵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CS24 스터디 8구간을 시청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어텐션 기법을 통해서 인공지능 그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각 스텝마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뭐 마침내 해결을 통해서 어텐션 기법을 쓰면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후 트랜스포머를 제작할 때 인코더에서 이 어텐션 기법이 어떻게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디코더 부분에서도 뭐 마스크를 씌우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부분 뭐 해서 그렇게 어텐션 기법이 트랜스포머에서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했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장점 부분들 조금 검토를 해서 스터디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스터디 부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셋 구현을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파이토치 데이터 로더 구현 연습을 통해서 뭐 콘다 설치, 뭐 환경 설정 부분부터 해서 파이토치 환경 설정, 그리고 나머지 모듈 같은 것들 설치하는 방법 같은 거 안내받고, 이제 데이터셋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init 함수라든가 len 함수, 그리고 get item 함수 같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데이터셋 구현을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 어떤 데이터를 나누는 건지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 관련 얘기는 일단 하진 않았는데, 이번 과제 부분에서는 IMDb 데이터셋으로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인공지능에 저희가 좀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혹시 데이터와 어떤 저도 좀 막 안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영화리도 맞아요. 클래시피케이션, 다이너믹 클래시피케이션 영화를 이렇게 쓰신 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파자를 어울렸어요. 되고 있는 건가? 이걸로 이거 다운 받아져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받아도 되나요? 아, 여기서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성윤이고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이제 Introduction to Question Answering으로 잡았고요. 제가 최근까지도 연구를 많이 했고 이제 지금도 많은 논문을 보고 있는 QA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이라는 이름답게 간단하지만 또 깊게 들어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버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 그다음에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에 다 몰아넣은 느낌이긴 한데 그 비주얼, 리트리벌, 컨버세이션, 놀리지 이 4가지에 대해서 QA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QA 태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아래에 있는 MRC가 이제 아까 목차에서 봤던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 이제 MRC에 해당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퀘스천 앤서링이 저 MRC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좀 길게 나와 있는 패시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MRC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림에 대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Who is wearing glasses?라고 질문했을 때 뭐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답을 해야 되는 거고, Conversation QA는 이제 대화형, 그러니까 챗봇처럼 어떤 패시지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언제가 뭐 who had 누가 이제 birthday를 가지니, birthday니 해서 물어보면 제시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이렇게 이어서 계속 물어보는 대화 형태의 QA가 이제 conversation QA이고, 이제 4번째는 이제 knowledge based QA.
놀리지 베이스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지식을 좀 알고 있는 프라이어 놀리지를 알고 있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들 질문들을 이제 놀리지 베이스드 QA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도메인 QA 이제 단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NLP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오픈 도메인 QA인데 이 오픈 도메인 QA까지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네. 비주얼 QA 같은 경우에는 네. 아웃풋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아 그게 사실 뭐 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어. VQA 데이터를 보니까 뭐 yes, no 타입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man, woman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질문들도 있고 네 그래서 형태가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Q일 때 답으로 I don't know가 나오기도 하나요? I don't know를 일단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QA 모델은 컨피던스가 낮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 안 되는 답이라도 내뱉는데 대신에 데이터셋 내부 레이블에 이제 답할 수 없다라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스쿼드 2.0이라는 데이터에서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레이블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궁금한. 네. 그 컨버세이션 QA에서 R1이랑 R2가 뭐예요? 아 리즌. 이거는 네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 문장들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오버뷰가 끝났고요. 네. 말 그대로 오버뷰였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은 그냥 쉽게 말해서 기계 독해.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머신러닝 모델로 하여금 어떤 문장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한 태스크였고 사실 초기 QA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도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의 타입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느낌? 그래서 먼저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 바로 이 스쿼드입니다. 스쿼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데이터셋. 대충 한번 들어. 그럼 스쿼드 2.0. 맞아요. 스쿼드가 이거는 이제 1.0인데 2.0도 있고 어쨌든 이게 스탠포드에서 만든 거여서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 줄임말이거든요. 아무튼 네 거기서 만든 건데 이게 거의 국룰이었어요. 2017년에 나오고 이제 2020년, 2022년까지도 뭐 꾸준히 사이테이션이 되고 있는 데이터셋이고 아주 웰 메이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뭐 10만 개 이상의 이제 패시지 퀘스천 앤서 이제 페어가 존재하고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셋이고 우선 이거는 뭐냐 이 in meteorology라고 되어 있는 이 근거가 되는 패시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단순히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앤서가 어디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냐 이 스타트 엔드까지의 그 스팬을 찾아내는 이 태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스팬 익스트랙션 태스크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네? 스펜이 뭐예요? 스팬의 어떤 범위를 이제 뽑아낸다는 느낌인 거죠. 답을 어떤 긴 패시지에서 뽑아내는 느낌의 이제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패시지 안에 없는 네. 단어는 대답을 못 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패시지 안에 있는 것만 답을 할 수 있게 질문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MRC는 주어져 있는 패시지가 있고 그 패시지에서 답을 찾아낸다. 그리고 질문도 당연히 패시지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주어진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네. 데이터셋 만들 때 저 퀘스천은 사람이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건 다 어노테이터들이 만든 겁니다. 네, 맞아요. 스쿼드는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든 거고 보통 이제 AMT라고 아마존에서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써서 만드는데 이거는 그걸 쓴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수작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시 보시면 뭐 What causes precipitation to fall 해서 gravity가 이렇게 딱 뽑아지고 이게 뭐 graph 뭐 within a
클라우드 이렇게 다 답이 패시지 안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 아티클에서 크라우드 워커들을 써가지고 퀘스천 앤서 데이터 셋을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질문은 어떤 텍스트의 세그먼트가 답으로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 스쿼드 논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기계가 이제 어려운 태스크다. 기계한테는 아직 이게 이 퀘스천 앤서링이 어려운 태스크다라고 한 게 이제 불과 2017년이었는데 이제 2022년에는 그리고 휴먼 퍼포먼스가 그 당시에 F1 스코어 기준으로 86.8이었습니다. 이 F1 스코어, EM 스코어는 제가 잠깐 뒤에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어떤 스코어가 인간이 86.8이었는데 이 안나라는 소타 모델이 지금 F1 스코어 95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딥러닝에서는 이 문제는 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풀린 거나 다름없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나라는 모델은 이제 LG AI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델은 공개가 안 됐는데 언제 나왔어? 2021년에 나왔는데 얘네가 논문도 썼다고 이제 LG AI 들어가면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스쿼드 1등 찍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뭐 정작 공개는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거는 좀 연구윤리 위반이라서. 휴먼 퍼포먼스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 한 명 아. 문제 풀려놓고 하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푸는 거예요, 말 그대로. 휴먼 퍼포먼스. 뭐 문제를 10만 개를 다 풀진 않았을 거고 뭐 한 100개 정도 풀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서 뭐 87개 정도 맞췄다. 이런 느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페이퍼 위드 코드 이제 그림인데 이 회색이 다 시도한 것들이잖아요. 수많은 이제 시도 끝에 이제 인간의 수준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EM 스코어, F1 스코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EM 스코어는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이 전에 보면은 그래비티라고 되어 있으면 이 그래비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뱉어야 그 문제에 대한 정답 1 아니면 0.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맞추면 1, 정확하게 맞추면 1 아니면 0 이런 식의 이제 스코어가 EM 스코어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비티가 아니라 언더 그래비티라든지 뭐 이 위디너 클라우드라는 걸 봤을 때 그냥 클라우드만 돼도 얼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EM 스코어로는 이제 빵점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유도리가 없으니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F1 스코어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F1 스코어는 그 리콜 프리시전의 이제 조합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F1 스코어는 부분 점수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드이너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만 맞춰도 뭐 0. 몇 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고 EM 스코어는 그에 반면에 틀렸으니까 빵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1 스코어가 기본적으로 EM보다는 높습니다. 네, 좀 TMI였고요. 그거는 모델 그 페이퍼에서 공개하진 않았는데 뭐 당연히 이거보단 낫겠죠. 근데 그러면 스쿼드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숫자가 저 스코어. 맞아요. 그때 당시 2017년에 그 후로 인간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버트 모델을 쓰는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본성님이 발표해주신 버트 모델을 가지고 보통 MRC는 풀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 모델을 보시면 그 퀘스천이랑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이 근거가 되는 패시지를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고 거기서 스타트 엔드 스팬을 이제 모델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뺐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 각각에 대한 인 메테올로지부터 이 샤워스까지의 각각에 대한 토큰에 대한 모든 확률 값들을 구합니다. 소프트맥스 값을 다 구해서 가장 스타트가 될 것 같은 토큰, 가장 엔드가 될 것 같은 토큰을 예측을 해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로스가 이제 스타트 로스, 엔드 로스 따로 있는 거고 전체 로스가 이제 그 두 개를 합친 게 되는 거죠. 네. 정답에 대해서 핀 길이는 제한이 없나요? 제한 없죠. 근데 네, 일단 제한 없습니다.
보트 입력은 약간 좀 자유로운 거예요? 입력 사이즈는? 아, 입력 사이즈 말씀하신 건가요? 뭐, 아, 아니죠. 입력 사이즈는 512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는 제한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안에서는 제한. 맞아요. 그러면 패스 넣을 수 있는 패스지도 좀 제한이 마- 있겠네요. 맞아요. 그거 문제가 이제 좀 리서치 퀘스천이긴 합니다. 아. 그래서 긴 거를 어떻게 인코딩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롱포머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인풋 길이를 더 넓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넣는 이제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슬라이딩 윈도우로 이만큼 잘라서 넣고 이만큼 또 잘라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 끝났습니다. 네, 사실 뭐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 스쿼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데이터셋들이 있고 또 수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스팬이 답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한 개만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니? 라는 좀 애매한 문장에 대해서는 뭐 만약 올해 만들어진 거라도 2022년이라고 답할 수 있고 2022년 7월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2022년 7월 23일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데 어떻게 딱 이렇게 하나에 대한 답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러 개의 답까지도 허용하는 데이터 셋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좀 바리에이션들이 네. 스팬으로 답을 하면 네. 이게 주어진 문단에서 답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띄엄띄엄 있는 거는 못 가져요. 띄엄띄엄 있는 거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다는 게 왜요? 어떤 뜻이죠? 약간 답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뭐 강수의 요인이 뭐냐 그러면 뭐 클라우드랑 뭐 중력이다 하면 근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GG에서 그럼 그거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거를 이제 타겟하고자 한 게 이제 멀티스팬 QA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왔는데, 스팬을 가져오는 네, 그거는 이제 답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두 개를 예측해야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이번 연구에서 썼었고, 아무튼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은 요약하자면 스팸 뽑는 거다, 정답 스팸 갖다 뽑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비주얼 리트리버 컨버세이션 놀리지를 할 건데 왜 이게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 왜 고전적인 데이터 셋이었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VQA는 사실 연도 보시면 스쿼드보다도 더 일찍 나왔어요. 17년에 스쿼드가 나왔는데 이 VQA는 1.0이 이제 2016년에 나왔거든요. 이 VQA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오버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기 비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컨텍스트, 그러니까 패시지, 아까 스쿼드에 패시지 있었죠? 이 패시지가 그대로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이제 그림인 거죠. 질문이랑 그림이 있을 때,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와 글을 동시에 넣어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문제점이 지금까지 기존의 모델들은 비전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텍스트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별개의 모델로 각각 풀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넣어줘야 그리고 그 두 개에 담긴 서로 다른 의미를 동시에 파악해야 이제 풀 수 있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이제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다른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멀티모달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혹시 비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아시나요? 잘? BEIT라는 논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비전들은 VIT요? 아, BEIT요. 뭐 VIT 쓰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저 모델 이름만 알아요. 제가 챌린지 때 썼어요. 아, 정말요? 근데 네. 그냥 대충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랑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뭐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참고 이걸 왜 이제 소개를 했냐면 이게 VQA에서 쏟아더라고요. 그래서 BEIT3 뭐 여기서 찍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BEIT만 보여드리지만 이제 관련된 멀티모달 모델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전 인코더, 랭귀지 인코더, 퓨전 인코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 패치 잘라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 학습하겠다. 랭귀지 인코더,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다. 그리고 퓨전 인코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VQA 같은 멀티모달 QA는 동시에 서로 다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퓨전 인코더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퓨전 인코더를 한 번에
넓게 이제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한 번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인풋으로 받아서 결국에 이렇게 플레이어라는 정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멀티모달 연구가 좀 코스트가 크다라고 말하는 게 이 퓨전 인코더 때문인데요. 이 퓨전 인코더가 확실하게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 서로 다른 정보를 받고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멀티모달은 하는 거 아니다. 약간 멀티모달은 이 기업 가서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또 혹시 멀티모달 이게 사실 근데 재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이제 진입하게 되시는 그런 불상사를 저지르지 않으시도록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농담이었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네, 그래서 지금 84까지 찍었다. 이거는 제가 휴먼 퍼포먼스를 찾아봤는데 이 원래 논문에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심심하시면 풀어보셔서 한번 이제 네, 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남은 아니 막 멋진다면 어떡해요? 뭐 그럴 순 없겠죠. 뭐 내가 그래도 기계는 이겼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이제 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오버럴 네. 네, 여기서는 이제 yes, no, number, other로 이렇게 나눴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정답의 레이블을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es, no라는 거는 그림에 대해서 뭐 이 그림 안에 사과가 있냐 이 yes, no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number 아니면 이 그림 속에 뭐 사과가 몇 개 있냐 이런 거 맞추는 거. 뭐 other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성능 체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걸 그냥 한 번에 오버롤로 이제 측정을 한 것 같네요. 네. 이건 질문 아닌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러면 그 QA에서 질문이 대답이 넣으니까 그 PCG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여기서 사과라는 단어 몇 개 나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오, 여기서 사과란 단어가 그런 거는 약간 얘가 셀수 있나요? 그런 뉴메릭한 인코더를 더 추가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코랩 버트라고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랩 COREF라고 그런 아리스메틱 리즈닝을 하는 또 모듈이 있습니다. 그거 붙이면 그런 거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치를 잘못해서 벌써 이제 가장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는 그 오픈 도메인 QA로 와버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추럴 퀘스천이 이제 바로 오픈 도메인 QA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패시지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거가 되는 패시지를 안 주고 질문만 넣어서 야 너 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패시지가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라는 게 이제 그 질문에서 출발을 한 게 이제 이 오픈 도메인 QA입니다. 항상 패시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질문만 던졌을 때 답을 알고 싶으니까 이제 오픈 도메인 QA가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그런 세팅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내추럴 퀘스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오, 아세요? 어떻게 아셨지? 네, 맞아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구글만 가능한 연구인데 왜냐하면 이제 구글 서치 엔진에서 이제 서치 엔진으로 들어오는 그 수백만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만 가능한 연구입니다. 네이버는 안 되고 네이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어라서 네. 해봐라. 아니 한국어라서 약간 좀 마이너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추럴 퀘스천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자부심이 또 보이는 부분인데 우리는 진짜 날 것의 질문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기 논문 이름이 맞아요. 저기 논문 이름이 줄여서 이제 NQ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그게 그냥 검색 엔진이랑 뭐가 다르죠? 그거 얘기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검색 엔진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럼 이게 NQ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모델이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이거를 가지고 바로 답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면 관련된 패시지를 찾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검색이라는 리트리버라는 애가 있어요. 그림이 나오려나? 예, 이 리트리버라는 애가 어떤 외부 지식 여기서는 주로 위키피디아를 많이 쓰는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위키피디아에 이제 관련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아까 스쿼드로 치면 패시지겠죠. 그 관련된 패시지를 최대한
관련 있는 걸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리더라는 애가 그 안에서 정답을 스팬을 뽑아냅니다. 보통 이게 국룰이고 이렇게 해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문제가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색해서 찾을 것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그냥 검색 엔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맞습니다. 리트리버가 이제 검색 엔진이랑 같은 건데 그럼 어떻게 검색을 하냐, 어떻게 관련된 패시지를 가져오냐 라는 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TF-IDF를 많이 썼어요. TF-IDF는 이제 텀 프리퀀시,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얼마나 관련된 단어가 자주 나오는지, 얼마나 뭐 쓸데없는 게 적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많이 가지고 오면서 또 너무 트리비얼한 단어들은 또 배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TF-IDF 스코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TF는 애플이 들어간 단어를 찾는데 이제 TF가 사용이 됩니다. 들어가 있으면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높게 주는 거고 IDF는 반대로 전체 다큐먼트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TF는 한 문서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IDF는 전체 여러 개의 문서에서 해당 그 텀이 들어가 있는 다큐먼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어나 더 같은 관사 같은 거는 걸러주고 그다음에 애플 같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또 많이 가져오고 할 때 이제 이 TF-ID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글 엔진도 TF-IDF 같은 스파스한 이제 리트리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게 정확도가 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구글은 아직도 이런 거 써요. 왜 쓸까요? 맞습니다. 네. 검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른 거죠. 이제 우리가 빨리 이제 과제 마감이 10분 남았는데 빨리 스택 오버플로우 찾아야 되는데 한 대만 찾는데 10분이 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구글 형님들이 이제 TF-IDF를 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또 그러면 우리가 속도는 유지한 채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없냐. 이 TF-IDF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Who is the bad guy in Lord of the Rings?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나쁜 놈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턴 베이스드 시스템에서는 찾아진 그 골드 레이블이 이 문장입니다. 이게 질문이고 이게 골드 레이블인데 이 사라 베이커가 이제 빌런이다. 이 빌런이다라는 게 골드 레이블인데 턴 베이스드로 하면은 이제 찾지 못하겠죠. 왜냐면 배드가이랑 빌런은 다른 단어니까. 근데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잖아요. TF-IDF의 가장 큰 단점이 이겁니다.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검색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각자 퀘스천이랑 패시지 인코딩해서 그냥 그걸로 매치하자.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찾자. 네, 이해되셨나요? 말 그대로 벡터 유사도를 구해가지고 의미까지도 비슷한 것들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덴스 리트리버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파스 리트리버라고 하는 거고 TF-IDF 같은 것은 이제 턴 베이스드 리트리버는 이제 좀 스파스한 리트리버인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덴스 리트리버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DPR입니다. 덴스 패시지 리트리버라고 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한 후속작이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대 출신 선배님이 쓰신 것도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인데요. 네. 네, 아무튼 네. 홍보였습니다. 홍보. 그래서 네. 요약하면 그냥 댄스 리트리버는 원래 그냥 진짜 단어 단위를 비교하던 거를 피처 단위를 비교하겠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서치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었고 당연하겠지만 성능은 올라갔지만 좀 느리죠. 확실히 이제 DPR이 느립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우리는 검색 엔진 가끔 구글 같은 거 보면 뭐 몇 초에 뭐 몇억 개 이렇게 뜨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시나요? 근데 이거는 또 그렇게 찾으려면 한 세월 걸립니다. 한 1시간 걸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빨리 써야 되는데 당연히 이걸 못 쓰겠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더 빨리 올리면서 빨리 돌리면서 이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거 연구하시면 바로 억셉됩니다. 네.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저거는 어디에서 낸 거예요? 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글에서 냈었나? 뭐 어디서 냈던 것 같아요. DPR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인코더를 2개 쓴다. 버트를 2개 써가지고 버트를 2개 써서 만들어진 인코딩 벡터를 시밀러리티 비교를 해서 비슷한 거를 찾는다가 이제 덴스 리트리버 DPR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패키지가 엄청 많으면 그걸 다 맞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다 일일이 몇 개를 다 일일이 넣어가.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또 개선시키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걸 아마 페이스북에서 그 FAISS FAIS라고 뭐 벡터 시밀러리티 연산을 빨리 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그거를 아마 쓴다고 들었습니다. 하드웨어 모듈인가? 아 그런 그 딥러닝 모듈 같은 거였는데 벡터 간의 매칭을 연산을 빨리 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질문 넣어서 요즘 막 엄청 좋은 모델들 많잖아요. GPT 막뭐 엄청 신기한 거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럼 GPT에 넣고 그냥 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이라는 이제 오픈 GPT 같은 느낌인데 이제 GPT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제 돈을 내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이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허깅페이스에서 무료로 공개한 블룸이라는 176B GPT-3랑 같은 사이즈일 거예요. 그 정도를 이제 그냥 오픈으로 공개해서 제가 그냥 실험을 해봤는데 뭐 What is the university라고 했는데 뭐 유니버시티에서는 뭐 많은 학부와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거와 같은 많은 학부들이 존재하고까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뒤에 있는데 제가 캡처를 잘못해가지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답을 잘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리트리버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도 오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혹시 이거는 공짜예요? 네. 무료입니다. 그러면 저런 모델은 아예 모델 안에 그 지식이 있다라고 돼 있는. 맞아요. 그런 논리지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입증되어져 왔습니다. 꽤. 네. 그리고 또 웃긴 건데요. 그 혹시 이 논문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Let's think step by step 이게 이제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템플릿이거든요. 제가 쓴 거는 이 Q What is the university만 쓴 거고 Let's think step by step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거 뒤에 이제 얘가 답을 만들어낸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제 NLP에서 요즘 가장 이제 핫한 주제 중 하나인데 이 우리가 이런 GPT 같은 거를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한번 하는데 이제 56억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뭐 기업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한 번 학습하는데 56억 드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단 학습은 시켜놓고 이건 어떻게 더 파인 튜닝해 써야 되냐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이제 이 프롬프트입니다. Let's think step by step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애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GPT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성능이 진짜 올랐다. 이게 진짜 논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진짜 이게 논문에서 발표된 건데 가장 진짜 웃겨요. Let's think step by step을 붙였더니 성능이 더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학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악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네. 뉴릭스 억셉 됐습니다. 와. 뉴릭스 2022 억셉 됐습니다. 이게 2022. 저게 2022. 네. 어, 네 맞아요. 아마 워크숍이었나. 워크숍. 말하면 더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보다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논문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프롬프트로 실험을 했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것도 있었고 뭐 약간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도 있었고 뭐 착한 말 양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설 양파 약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안 좋은 말 하면 더안 나와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네요. 약간. 아무튼 이게 제일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모델을 잘 달래주세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지식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제 knowledge based QA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아. 모델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런 좀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질문들을 던져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knowledge based QA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서 knowledge based QA에서 나온 데이터셋인데 이거 보시면 질문이 되게 길죠. Who is the first wife of TV producer that was nominated for the Jeff Probst Show? 그러니까 여기에 노미네이티드 된 TV 프로듀서의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냐? 그러니까 되게 여러 홉을 거쳐야 이제 인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멀티 홉, 그러니까 여러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이제 knowledge based QA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knowledge 그래프거든요. 그래프인데 지식을 담고 있는 그래프라고 해서 knowledge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knowledge 그래프는 이렇게 뭐 객체들, 엔티티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그래프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보통 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논문이 이 케플러라는 논문인데 이 케플러가 이제 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knowledge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knowledge based 그래프 QA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knowledge 그래프를 많이 인코딩을 합니다. knowledge 그래프와 텍스트를 따로 인코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로스를 따로 줘서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멀티모달 했던 느낌으로다가 비슷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쪽이 약간 그럼 GNN 그쪽인. 맞아요. 그래서 보통 knowledge 그래프는 GNN으로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뭐 GCN이나 뭐 GTN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멀티모달처럼 하면 좀 그런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것도 하면 선배들이 욕하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좀 참고로 그래프는 학습하기가 되게 빨라요. 학습이 되게 빠른 그 데이터라서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웬만해서는 일단 하나라도 잘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제 원래 배치를 이제 오픈 도메인을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컨버세이션 QA인 거죠. 대화형으로 하는 이제 질의응답인데 이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질문이 성의가 없습니다. 자, where 이게 질문인 거죠. 그래서 what are 앞에 일단은 앞에 내용이 다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Q2는 그냥 where 아니면 이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Q4를 보시면 who is his opponent.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안 나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이 대화 발화나 아니면 이 전체 패시지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his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이 his를 그 정확하게 이 여기서는 이제 테리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켜주느냐가 이제 컨버세이션 QA에서 가장 큰 챌린징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봇 데이터셋 비슷한. 챗봇 맞아요. 데이터셋이. 챗봇, 다이알로그, 뭐 컨버세이션 이런 계열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어떤 이전까지의 태스크들은 이 모델이 있다, 딱 대표적인 게 있는데 여기 컨버세이션 QA는 아직도 그냥 뭐 버트에 뭐 좀 더 추가했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따로 어떤 논문을 가져오진 않았고 어떤 리뷰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을 그냥 그대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컨버세이션 Q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셀렉션 모듈은 아까 나왔던 이런 대화의 이전 기록 이거를 어떻게 잘 인코딩 해주는 애고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이전 대화에서 참고할 부분은 뭔지에 대한 거를 히스토리 셀렉션 모듈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델링 한 거를 이제 퀘스천과 C가 이제 이 컨버세이션 이 컨텍스트 패시지 이 긴 문장을 말하거든요. 이거랑 해당 그 번째의 질문을 같이 넣어줘가지고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리즈닝 모듈에 넣어줍니다. 리즈닝 모듈은 한마디로 생각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전 발화에 있었는지 아니면 컨텍스트에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으로
이제 아웃풋 프레딕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대충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학습할지 다들 아시겠죠? 그냥 결국에 이것도 스팬 익스트랙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패시지에서 뭐가 답이냐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컨버세이션이어도 오픈 도메인 세팅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질문만 주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의 수장이 누구냐, 이제는 저 그 형이 돼버렸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걸 했을 때 저기 뭐 아까 말했던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챗봇이 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세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항상 이런 무슨 전반적으로 NFT 공부에서 이 파라미터가 많은 막 그런 메가 모델들은 거의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내요. 네, 일반적으로 거의 항상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런 보통 이제 클수록 모델이 커질수록 그 리즈닝하는 사고력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게 그런 어떤 제로샷, 퓨샷 이런 부분에서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작은 모델이더라도 여러 번 파인 튜닝을 시키면 사실 뭐 GPT-3를 그냥 학습시킨 것보다도 더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학습시키지 않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모델한테 답을 내라고 할 때는 이런 엄청 큰 모델이 당연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NLP 연구하면 네. 모델이 너무 커서 좀 연구할 때 좀 빡세지 않나요? CPU를 절대 돌릴 인퍼런스도 안 될 사이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모델이 필요한 연구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기준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냥 버트 라지만 써도 충분히 막 90 F1 스코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100 막 이렇게 가까이 되는 성능을 내기 때문에 막 GPT 이런 게 필요한 연구를 아직까지 저는 막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물론 그런 연구가 지금 가장 핫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먹어 보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달래는 거 있죠. 이런 연구가 이제 크게 만들어는 놨는데 파인 튜닝을 못 시키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학습을 시킬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도 뭐 느끼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것은 많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사실 이거 궁금하긴 했는데 네. 저 무슨 말이에요? 파인 튜닝 할 때 저거 쓰는 파인 튜닝 안 하는. 파인튜닝이 안 되니까 저기 쓰는 파인 튜닝 안 되는 저거 쓰는 파인 튜닝 인퍼런스를 할 때 그 이 Q랑 A 여기까지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Q부터 스텝까지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 GPT한테 이거를 나머지 말을 그냥 완성시켜 봐라는 식으로 인풋으로 넣어주면 이 파란색 글씨로 얘가 그냥 인퍼런스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에 프리 트레이닝 할 때 저렇게 학습시키나? 프리트레이닝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 GPT 같은 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으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걸로 그냥 프리트레이닝 한 거고, 이거는 파인 튜닝이 아니라 그냥 인퍼런스. 파인튜닝이 안 되니까 그냥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답을 좀 미리 넣어주는. 맞아요. 아니면 뭐 템플릿을 학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템플릿을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줘서 이제 맨 윗단의 클래시파이어 부분만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은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인퍼런스 시킨 거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